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제가 8시에 업로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8시에 녹음을 해야 돼서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7시 25분 약간 피곤한 지금 이 시간에 억지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업로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 전에 거의 한 20년쯤 됐죠. 20년쯤 전에 뇌물 36억을 받았다는 어떤 그 죄명으로 감옥에 갔고요. 유죄 판결을 받고 뭐 그랬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김홍걸 씨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제명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당원, 그러니까 쫓아내는 걸 말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나가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은 이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이 사람이 뭐 지역구에 나갈 것도 아니고, 지역구에 나간다고 해도 지역구를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제명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김대중 씨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큰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돌아가셨고, 한 분 더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막내가 이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야인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호남 쪽에 표를 좀 끌어당기려고 하면서 호남에서 많이 손잡고 다녔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서 표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뭐 원래 그러려고 여기 한 인물이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홍걸 씨 그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과연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심지어는 김영삼 대통령의 그 옆에서 뭐 국정에 개입했던 김현철 씨가 차라리 낫다. 그 양반은 사실 우리나라 3대 국정농단이 있는데 김현철 씨, 그 다음에 최순실 씨, 그 다음에 이제 김홍걸 씨, 이렇게 3명이 있는데, 김홍걸 씨는 거의 역할을 못했고, 최순실은 뭘 하긴 했는데, 그 양반도 머리가 뭐 지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못하셨고, 김현철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많이 냈다고 합니다. 왜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말도 잘하고 결단력도 있지만 뭔가 진중하게 이제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냥 야 정리해서 가져오면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보고서 같은 경우도 5페이지가 넘어가면 짜증을 그렇게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그 석박사 과정을 하면서 저희 대학원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십니다. 나이 드신 분도 오시고 뭐 젊으신 분도 오시는데,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꽤 있는 분들, 특히 이제 그 정권의 배후에 또는 정권의 전면에 있던 많은 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던 분은 이제 이원종, 과거 정무수석도 하시고 총무처 장관도 하셨던 김영삼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분도 저희 그 박사과정을 다니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밥도 얻어먹고 뭐 말씀도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 와닿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김영삼 대통령이 한 15년 20년 가신이었거든요. 특히 개인 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뭐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고 자기도 정무수석 뭐 홍보수석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했는데, 그 솔직히 그렇다. 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내가 김영삼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솔직히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나 인간적으로 실망하는 모습, 인간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나 감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그러나 인간 김영삼, 정치인 김영삼, 그리고 내가 모시는 직장 상사 김영삼은 반드시 존경할 만한 분이고, 그를 이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는 분이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싫더라. 왜냐하면 너무 이 인간적인 모습을 봤으니까 뭐 진상 부리셨을 때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김대중 씨도 마찬가지인 거죠.
김대중 씨는 사실 측근들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측근들이 많았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제 좀 그 선을 지키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 이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DJ 아들 김홍걸 의원 제명 부동산 때문만일까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부터 계속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좀 들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 기사 내용부터 소개해드리면 이 기사에서는 이제 그 민주당이 이 김홍걸 씨 의혹이 자꾸 제기되니까 이분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선거법 위반을 했다. 왜냐면 선거 때 신고한 재산하고 실제 재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비상징계 제명을 요청했고 이낙연 씨가 이제 이걸 수용을 했다. 이래서 이제 나갔다. 이게 이제 기사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그냥 의문문처럼 해가지고 과연 이것 때문만이겠는가 라고 이제 화두를 던지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재산 때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한당에도 비슷한 경우가 지금 있는데 조모식인가 뭐 있는데 이거 말고도 재산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누구냐 이재성인가 뭐 이광재가 많이 그 양반도 그렇고 그 신고한 재산하고 나중에 이제 밝혀진 재산하고 재산 차이 나는 사람 꽤 많아요. 그건 뭐 관행적 같은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아시다시피 김홍걸 씨는 스스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친이 김대중 씨이기 때문에 또 비슷하게 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시즌에 이 사람을 데리고 호남을 돌아다니면 표는 분명히 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 시골 분들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표의 한 20에서 30%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찍어주는 거지 막 박근혜가 좋아서 찍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치는 있는 사람이에요. 표를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김홍걸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긴 하죠. 그런데 김홍걸 씨 개인적으로는 과연 어떠냐?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뭐 경력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다가 관두고 왔습니다. 박사를 못 받았습니다. 같이 그때 이제 뭐 이 주변에 계셨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때도 애가 약간 좀 자폐증까지는 아닌데 정서가 좀 불안했다. 맨날 비닐봉다리 들고 돌아다니고 책도 뭐 비닐봉다리 같은 거 담아서 돌아다니고 조금 정서가 불안했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유는 있답니다. 뭐냐면 워낙 어릴 때부터 안기부나 국정원의 정보기관의 감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측근들도 이 양반을 이제 과보하기 시작했고 자꾸 주변을 의식하고 과보당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젊을 때 너무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좀 하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뭐 안 좋은 친구들 사귀고 그랬다는 거죠. 뭐 지금이야 뭐 다 그냥 동글동글하게 산다고는 하지만 그때 안 좋은 사람들을 좀 만나가지고 꼬임을 많이 당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최종적으로 뇌물 액수라고 한 게 30몇 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대통령 아들 신분으로 여러 가지 청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청탁을 들어주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식의 청탁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 이런 겁니다. 어떤 민원을 좀 해결해 달라.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고 어떤 납품을 하고 싶은데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몇 억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하는 어떤 딱 정해져 있는 태스크포스처럼 정해진 업무에 대한 청탁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 대통령 아들이 만약에 청탁을 받게 되면 한 5억짜리 청탁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어떤 석탄 수입업자가 있는데 제가 한전에 납품하고 싶으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한 5억짜리 청탁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쓱 가서 또 이 사람의 측근이 가가지고 아니 뭐 대통령 뜻이 그런가 봐요 라고 해서 슬쩍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꼭 이루어진다고 청탁 그렇게 해서 한전이 그 사람 걸 납품 받느냐 100% 보장할 수는 없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보통에는 최고위층에 대한 청탁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수금되는 돈이 거의 100억에서 200억대 정도는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밝혀진 것만 그리고 요 정도까지만 하자고 해서 이제 30억대가 확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징금하고 뭐 벌금하고 해가지고 이제
한 걸 텐데 나머지 돈은 그럼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겠죠. 그게 뭐 한 100억 정도 됐을 수는 있는데 사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닌데 문제는 김홍건 씨 개인으로는 약간 순수하기도 하고 약간 멍하기도 해서 그렇게 이제 영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유산 상속 문제나 또는 이제 아파트 구매한다든지 이런 걸 다 부인이 했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사실은. 그 부인 집안이 유명한 그 법관 집안이라고 합니다. 대대로 유명한 법 변호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뭐 그랬던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 집 딸이었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그게? 게다가 중간에 김홍건 씨가 한번 그 술집 아가씨한테 반해가지고 뭐 하여튼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도 그냥 그렇게 화목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스미더스 집 같다고 할 수는 없다. 하여튼 뭐 그럴 텐데 이제 요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누구의 아들로만 이제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지 지금까지는 주도적으로 약삭빠르게 뭘 한 건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공천받기 이전에 직책이 뭐냐면 민화협이라고 뭐 민주 통일과 평화를 위한 뭐 뭐시라고 있거든요. 그 민화협이라는 반정부 단체 같은 겁니다. 국가에서 이제 돈을 좀 지원해주는 준정부 단체 같은 건데 거기에 의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상근직으로 뭐 월급이 이렇게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 쓸 수 있는 예산, 판공비 예산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을 꽤 많이 썼더랍니다. 근데 그게 김홍걸 씨가 쓴 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홍걸 씨를 민화협 의장을 주면 그 말은 이때 같이 고생했던 이제 호남계의 그 뭐 자잘한 사람들 거기 다 밑에 집어넣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아라 5년 동안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의장으로 있었는데 그게 사실 김홍걸 씨가 돈 쓰러 다녀야 되는 자기 돈 써야 되는 자리지 거기서 뭐 큰 돈을 받거나 벌거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북한하고 교류를 하면서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건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공천을 받아가지고 공천도 사실은 애매하게 받았죠. 7번인가 뭐 그랬는데 또 뒤로 밀렸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도 못 받는다면 김홍건 씨는 당선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80석이나 받으니까 김홍건 씨까지 당선권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민화협 의장을 하다가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그럼 민화협 의장을 관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민화협 의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하기로 내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이종걸. 공천 못 받은 이종걸 씨가 이 민화협 의장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홍걸 씨가 한 2, 3개월을 그 의장직을 내놓질 않았습니다. 모른 척. 주변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텐데도 안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종걸 씨가 이 김홍걸 씨를 무지하게 씹고 다녔답니다. 저 이상한 애라고. 이종걸 씨 민주당계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계라는 게 아니라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 구민주계죠. 그래서 이제 김홍걸 씨,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김홍걸 씨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치적인 비중이 큰 사람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 선거 때만 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만 조금 데리고 다니면서 표 끌어 모으는 용도의 이제 원숭이 같은 존재였다. 그 공마단 원숭이, 약장수 원숭이 같은. 근데 지금 왜 이게 이 양반이 이슈가 되느냐?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이건 좀 더 큰 얘기인데, 이낙연 씨가 이제 그 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대권 후보로서 행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민주당 내에 이제 친문계가 더 이상 후계자가 없어지면서 뭐 박원순하고 붙으라고 했는데 박원순도 잘 안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독주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이제 이재명 씨가 치고 올라와서 1등을 하네 2등을 하네 하고 있는데 그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는 세력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지지도가 1위라 하더라도 선거 한 1년 6개월 남겨놓고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당 내에서 지지도가 약하면 경선을 통과 못하면 대선을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원래 시원한 발언하면 지지율 1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같으면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2014년도 2013년도 14년도에 차기 대선 후보 1위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김무성 씨입니다. 김무성. 그 사람이 1위였어요. 독보적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뭐 조용하잖아요. 그럼 과연 이건 무슨 일이냐? 일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 호남계와 소위 말하는 이제 친문계 간에 지금 대혈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추미애 씨 건도 바로 그 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가 추미애 씨는 일단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람입니다. 이낙연 씨도 탄핵에 동의해가지고 그 발의안에 찬성을 하고 그 투표하는 날 가서 이제 자기는 반대 던졌다는데 사실 그 사람이 반대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무기명이니까. 본인이 그냥 얘기하고 다니는 거지. 반대표가 그때 2표였다고 하는데 이낙연 씨만 지가 반대했다고 말하고 다니고 나머지 1표를 던진 사람은 스스로 말하고 다니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리고 그것도 좀 웃기는 게 솔직히 얍삽하잖아요. 응? 얌생이 같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아니 탄핵안을 발의하는 데는 찬성을 했어요. 이낙연 씨가. 그리고 한 2, 3일 있다 와가지고 지만 반대를 던지는 거야. 딱 보면 대세는 기울었어요. 탄핵으로. 근데 자기 혼자 반대를 던져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랬다고요. 그 양반이. 어쨌든 친문들은 그걸 기억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등에 칼 꽂은 인간들. 추미애, 이낙연. 그래서 호남은 못 믿는다 라는 어떤 정서가 친문 전체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추미애 씨는 사실 고향이 대구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끌어왔으니까 이제 호남계죠. 전 지금 흔한 영호남의 갈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에서 내부 혈투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당장 내년에 있을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반드시 가져와야 부산과 서울시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풀어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기반이 되는 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민단체, 연관 지원단체, 뭐 맘카페, 유치원 이런데 그 시나 이런 데서 지원금 뿌려야 되는데 그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선거운동으로 쓸 수 있는 또는 알바단으로 쓸 수 있는 무한한 어떤 그 사람 고용할 수 있는 TO 역시 시장이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시장을 누가 가지고 올 것이냐. 예를 들어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호남계가 가져가긴 어렵지만 부산시장을 어떻게든 친문이 못 가져가도록 해야 부산에서 돌풍이 없을 거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장을 친문이 가져올 수 없다면 민주당도 못 가져가게 해야만 한쪽을 완전히 죽일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싸움이 장난이 아니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왜 원팀이 아니고 왜 싸우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같은 당 안에 있는 반대 파벌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에 친문이 집권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호남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왜냐하면 언젠가는 경쟁 상대인데 집권을 했으면 가장 큰 경쟁자인 쟤들을 쳐내야죠.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이 수사 사건이 벌어졌고 노무현 대통령 때 박지원 씨가 감옥에 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것이고요. 바꿔서 말하면 호남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재명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친문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원래 야당은 안 건드립니다. 보수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같이 정치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내 등에 칼 꽂는 인간들은 맨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게 정치판이든 전쟁판이든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친문이나 호남계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친문 아닙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친문의 어떤 그 본줄기잖아요. 영남에. 그러면 당권은 이해찬 씨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권은 이해찬 씨는 충남이지만 자기는 김대중 대통령 밑에 있던 사람이니까 호남계죠. 범호남계. 그리고 장관 자리 중에 몇 자리 또 이제 군민주당계라고 하는 그 호남계에 줬고 박영선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그런 포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싸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이낙연이 부각이 되고 이낙연이 당대표를 하겠다 말겠다가 얘기됐을 때 그때 그 이전부터 사실은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추미애 씨가 지금 공격을 받는 것도 추미애 법무장관이 인기가 급상승해가지고 만에 하나 서울시장이 될 경우에 저걸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나 그 친문이 이제 추미애 씨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 추미애 씨는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직 결론 안 나왔고 질질 끌고 있잖아요. 사실 질질 끌어야 상대편이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 연루돼 있는 친문들이 계속 겁이 나고 계속 신경 쓰이는 거지. 이걸 수사를 종결시켜버리면 걔들이 겁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질질 끌고 있는데 추미애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소위 말해서 이제 얼마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친문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을 추미애 씨가 쥐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약점이 없으면 추미애 씨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호 씨가 보기 안 좋다 그러면 우상호 씨가 울산시 선거부정이나 어디든 개입돼 있는 것처럼 꾸며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뭐 안 만났겠냐고요. 그래서 추미애 씨를 공격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친문으로 보이고 청와대를 포함한 친문 계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많은 장교들이 나서서 서로 양심선언하고 막 자료 언론사에 제보하고 하는 것도 그런 약간 청와대에서 등 떠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반면 부산시장 선거에 유력한 후보로 예상되던 박재호 의원이 밤에 페이스북에 음란물을 걸었다가 아청법 위반으로 지금 내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복 입고 나오거든요, 그 주인공이. 이렇게 되면 이 박재호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는 이제 끝난 겁니다. 오거돈 씨하고 너무 겹치잖아, 이미지가. 똑똑한 변태 아저씨. 그럼 이거 누가 공격한 거냐? 호남이 공격을 했겠지요. 왜냐면 보좌관들도 막 뒤섞여 있으니까. 이게 박재호 의원이 그러는 걸 박재호 의원 보좌관이 발견을 하고 그 보좌관이 이걸 캡처를 떠났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뿌려졌는지 아니면 다른 의원 보좌관들이 노리고 있다가 이걸 캡처를 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내부적으로 공격 얘기가 나온 사안일 수밖에 없어요. 또는 그 보좌관이 호남 쪽이라서 직접 했을 수도 있죠. 호남계라서. 원래 정치라는 게 그렇게 야비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공격하고 이 호남 쪽에서는 친문 박재호 공격하고 그러니까 서로 한 칸씩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각이 된 거죠. 김홍걸 씨가. 그럼 김홍걸 씨는 누가 공격을 했을까? 전 솔직히 친문이 공격을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홍걸 씨가 이낙연 씨 손잡고 호남 바닥을 돌기 시작하면 이낙연 씨는 그 호남 전체를 갖다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낙연 씨의 지지율을 봤을 때 호남 전체를 장악해버리면 이낙연 씨가 유력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김홍걸이라는 어떤 카드를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김홍걸이라는 카드에게 물을 뒤집어 씌우려고 이제 친문이 덤벼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루머들을 터뜨렸다. 여기 지금 돈 문제라든지 강남 아파트 뭐 세 채를 구매했다더라. 이걸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국토부 아니면. 국토부나 금융권에 영향을 줘서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김홍걸 씨가 작년에 강남 아파트 세 채 산지 네 채 산지 그것도 부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조사를 해가지고 미리. 호남 쪽 인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고 뭐하고 자식한 거는 김홍걸 씨 부인이 맞는데 이건 뭐 김홍걸 씨는 거기에 그런 파상 공격을 대응할 수 있는 세련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양반이고 그냥 놔두면은 이 김홍걸이라는 카드 자체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고 사실 친문 입장에서 보기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상호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그러면 어쨌든 호남에서는 김홍걸 손잡고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홍걸을 때려서 공격을 했는데 지금 당권은 이제 이낙연 씨 걔가 잡고 있으니까 이낙연 씨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단 저쪽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일단 뒤로 피신시켜 놓자 후방으로 이렇게 해서 김홍걸 씨를 뒤로 피신시킨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제명이니까 제명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 의원은 아니지만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비례대표니까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하다가 뭐 좀 조용해지고 시끌시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냐 보궐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참패한다든지 하면 대화합 차원에서 다시 끌어들이면 되는 거고 보통 그렇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제명을 시켜서 민주당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더 이상 뉴스가 터져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뉴스가 터진다는 거는 김홍건 씨가 어디 가서 뭐 샀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거를 꼭 민주당 대표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씨한테 들어서 지금 김홍걸 소속 의원 김홍걸 씨의 주택 구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소속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니 무소속 의원 일을 왜 민주당에서 와서 묻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떠냐? 호남이 김홍걸을 버린 건 아니다. 다만 너무 부서져 버리면, 너무 부서지게 되면 대선 때 못 써먹으니까 일단 보호 차원에서 잠시 밖으로 빼돌렸다, 빼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친문의 공격이, 친문도 사실은 더는 찌르지 않는 걸로 일단 멈췄다. 왜냐하면 김대중 아들을 너무 세게 공격을 하게 되면 친문도 나중에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니네가 박재호를 건드려? 부산시장 후보를 감히 건드려? 이래가지고 김홍걸 후드를 까고 지금 추미애도 이제 까이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추미애는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고 싶다고 하지만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뭐 박주민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게 이제 누구냐면은 그 우상호지가 또 서울시장 하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송영길도 나올 수 있을 테고. 그래서 보궐 앞두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 이건 민주당의 내분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가타부타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청와대 내에도 이런 문제를 직접 개입할 만한 정도의 그 비중 있는 저희 정치인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당 내에서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더 김홍걸에 대해, 물론 이제 친문 쪽에서는 김홍걸을 더 공격하고 싶었는데 이낙연 쪽에서 이걸 차단한 거죠. 제명함으로써. 이거는 이낙연 씨의 정치력이 꽤 늘었다고 봐야 돼요. 제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은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직을 날려버리잖아요, 김홍걸 씨의. 지금 뭐 개원한 지 5개월도 안 됐는데, 김대중 아무리 그래 뇌물을 받고 뭐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대중 선생님 셋째 아들 국회의원 줬다가 5개월 만에 빼서 이 새끼들이 지금 장난까나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문이든 이낙연이든 김홍걸에게 4년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는 수용하겠다. 다만 얘 조용하게 살도록 해라, 당분간은. 본인한테도 그렇게 얘기 들어갔을 거고요. 보통 제명되고 하면 본인이 이제 본인 떳떳함을 밝히려고 기자회견하고 막 큰 성명서 내고 하는데, 김홍걸 씨는 일체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저 돈 관리 제대로 못하는 애인데 무슨 재테크를 100억어치를 하겠냐. 강남에 집을 샀으면 와이프가 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재산이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물려받은 거, 그 상속분을 빼더라도 60억 70억이면 그거 언제 번 거겠냐. 얘가 직장 한번 다닌 적이 없는데 언제 번 거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한 지금부터 20에서 25년 전에 본인 아버지 정치인 하실 때 그때 그냥 받아 놓은 거예요. 뇌물 받듯이 봉투에 든 돈을 그냥 받아 챙기셨겠죠. 그걸 잘 이제 이렇게 불리고 해서 지금까지 오셨을 겁니다. 사실 정보기관이나 검찰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꽤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 동향들을 미리 다 파악을 해놓는 게 원칙이니까. 어쨌든 오늘은 짜로 이제 김홍걸 씨는 무소속이 됐고,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길어봤자 1년입니다. 1년 채 안 돼서 다시 복당할 거예요. 이게 그 보궐선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로 끝나면 승리 기념해서 화합 차원에서 복당시킬 거고, 보궐선거를 민주당이 참패를 하면 그 단결 차원에서 복당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이후에는 김홍걸 씨는 다시 민주당원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홍걸 씨 측근 중에 누가 있냐면 장성민 씨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당에 계시고 뭐 대통령도 출마하네 뭐 하네. 딴짓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양반 젊을 때는 되게 똑똑했거든요. 장성민 씨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고, 그 외에도 뭐 무슨 미국에서 만난 교포 출신의 이제 변호사, 사업가, 주변에 꽤 친한 형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이 사실 김홍걸 씨 젊을 때 바람을 엄청 많이 넣고 또 뭐 이권도 많이 개입하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친한 친구처럼 됐다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투자는 부인이 다 했고
본인은 그냥 멍하게 앉아있다 지금 이 꼴 맞은 건데, 그것도 몇 개월 가진 않을 거다. 뭐 조만간 청와대 불려가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나오면 되는 거죠. 뭐 대통령이 그 정도 약속을 해주시겠죠. 일단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호남계와 그 친문 간에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은 추미애가 두들겨 맞고 있고, 이제 추미애가 완전히 날아가고 되면 서울시장 노리는 사람이 하나 더 있거든요. 구민주계의 큰언니 박지원의 이복 누나, 이복 오누이 이복 동생이라고 자칭하고 다니는 박영선에 대한 어떤 것들이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박영선도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당의 거물급 인사들을 하나씩 다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럼 거기 그 자리를 친문이 들어가겠느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운 좋으면 될 수 있어요. 친문 입장에서는. 그래서 잘 나가는 선배들 제끼고 자기가 나갔다가 뭐 부음 좀 일으키고 바람 좀 일으키고, 저기 자한당이 스스로 재발에 지었고 걸려서 넘어지고 해서 붐이 좀 생기면, 바람이 일면 당선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호남계가 당선되는 것보단 이제 차라리 홍정욱이나 안철수 같은 사람이 당선되는 게 지금의 친문 입장에서 더 나은 겁니다. 왜냐면 홍정욱이나 안철수는 당선되더라도 친문에게 보복하진 않을 거예요. 해봤자 기껏 악플러 몇 명 고소하고 말겠지. 또 거물급 한 2명 감옥 가든지. 다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희생양만 몇 명 내놓으면. 게다가 그걸 딜을 할 수 있는 약점도 가지고 있고, 지금 여당이니까 민주당은. 근데 안철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낙연 같은 호남계가 집권한다. 그러면 친문은 몰살입니다. 일단 당내에서 권리당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내에 이거 엮여서 저 밥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 또 무슨 어디 뭐 용인이나 또는 수원 이런 데서 무슨 뜨개질 모임이라든지 민주당 외곽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나이 좀 들어가지고 있는 양반들 커피 믹스 사 먹을 돈도 다 끊어질 겁니다. 사실 그렇게 내부 숙청이 되고 몰락하는 게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친문은 어떻게든 이낙연 씨가 대통령 되는 건 막을 것 같고, 이재명 씨가 완전히 항복하지 않은 한 이재명 씨도 대통령 꿈을 이루지 못할 텐데, 이재명 씨는 이낙연 씨보다도 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워낙 사람이 사나우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이도 저도 아닐 경우에는 친문은 다시 대통령에 아무도 안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안 낼 수가 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2007년인가 그때 정동영 씨하고 이명박 씨하고 대통령 선거했을 때, 그때 유시민 씨를 비롯한 대다수의 열린우리당 노사모들은 정동영 씨 안 도와줬어요. 외면했어요. 그냥 그것도 이명박 도와준 건 아니지만 이명박이 돼도 상관없다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명박이 됐죠. 그만큼 내부적으로 더 사이가 안 좋은 양반들입니다. 그 양반들이. 근데 지금 와서 뭐 달라질 거 있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상황도 다 안 좋은데. 정치라는 게 단순히 뭐 저쪽에서 이제 뭐 A를 치면 이쪽에서 B를 치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A를 치면 이쪽에서는 M이나 S가 날라올 거를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치입니다.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고,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이 뉴스 나왔으니까 이 뉴스는 이 뉴스하고 대립시키면 되겠다, 그렇게 굴러가지도 않는 게 정치입니다. 뭐 저도 일단 뭐 이건 내피셜이지만 상당히 많은 정치학과 교수님들, 뭐 제 학교 교수님들이지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렇다고 상당히 일리 있다라고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잠시 뒤에 좀 더 재미난 내용으로 2부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